사람의 운명이란 참으로 얄궂습니다. 누군가는 비단요 위에서 태어나 평생 꽃길만 걷고 누군가는 태어나자마자 찬서리를 맞으며 길바닥을 전전하니까요. 여기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 금강그룹의 수장 강성태 회장을 보십시오. 이른을 넘긴 그의 머리 위엔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호랑이처럼 매섭습니다. 하지만 그 매서운 눈에 밤마다 이슬이 맺히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0년 전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금쪽 같던 아들 민호를 사고로 잃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잃어버린 것이지요. 수천 명을 동원해 전국을 뒤졌으나 아이의 옷자락 하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은 그날 이후로 웃음을 잃었습니다. 내가 이 큰 건물을 올리면 뭐하나 내 아들 녀석 눕힐 방 한 칸이 없는데. 그는 매일 밤 술 대신 그리움을 마시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실종되던 날 입고 있던 파란색 점퍼를 손에 쥐고 그는 서재 창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날이 수만 날입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이 세상을 떠나며 마지막까지 부탁한 우리 민호를 내가 지키지 못했소. 강 회장의 가슴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린 재와 같았습니다. 반면 도심 한복판의 낡은 가구 공장 창고, 그곳에는 개식이라 불리는 30살 청년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그저 개처럼 일만 하라고 붙여진 멸시의 호칭. 그는 바로 20년 전 기억을 잃고 길바닥을 헤매다 악독한 가구 공장 주인 박 씨에게 거두어진 민호였습니다. 박 씨는 어린 민호를 데려다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짐승처럼 부려먹었습니다. 학교는커녕 하루 18시간씩 무거운 원목을 나르게 했고 민호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날엔 짐승을 다루듯 채찍질을 했습니다. 공장의 날카로운 기계 소리. 야, 이계시가. 손놀림이 왜 그따위야? 오늘 안에 이 소파 다 못 옮기면 저녁은 없다. 너 같은 놈은 굶어야 정신을 차리지. 공장장 박 씨의 가래 끓는 목소리가 창고를 울립니다. 민호, 아니 계시기는 구분 등 위로 무거운 소파를 짊어집니다. 영양실조로 마른 어깨가 비명을 지르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버팁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얼른 옮기겠습니다. 박 씨의 아들 박준식은 한술 더 뜹니다. 그는 민호가 정성껏 닦아놓은 가구 위에 침을 뱉으며 낄낄거립니다. 야, 너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사냐? 그냥 확 죽어버리지 그래. 내가 죽으면 내가 저기 계집 옆에 구덩이 하나는 파줄게.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바닥을 닦을 뿐입니다. 그의 가슴속에는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의 품 같은 따뜻한 조각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 조각을 붙들고 그는 하루하루를 견뎌냅니다. 언젠가는 나도 사람이었을 때가 있었겠지. 나를 찾아줄 누군가가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박 씨 일가는 민호의 급여를 가로채 자기들 아들 대학 등록금으로 쓰고 민호에게는 유통기한이 지난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게 합니다. 겨울이면 난방도 안 되는 창고에서 가마니를 덮고 자야 했던 세월. 민호의 손마디는 이미 동상과 흉터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발가락 끝은 추위에 얼어터져 진물이 나오고 어깨는 수만 번의 짐을 나르느라 굽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살았습니다. 살아서 이 지옥 같은 시간을 이겨내야 한다는 본능적인 의지가 그를 지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찾아옵니다. 강성태 회장이 후원하는 보육원 행사에 박 씨의 가구 공장이 납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소리를 내며 돌기 시작합니다. 강 회장은 행사장에서 우연히 땀을 비오듯 흘리며 가구를 나르는 한 청년과 눈이 마주칩니다.
두 눈동자가 마주친 찰나 강 회장의 손등이 가늘게 떨립니다. 그 청년의 왼쪽 귀 뒷면에 있는 선명한 붉은 점. 그것은 20년 전 잃어버린 아들 민호의 것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강 회장은 숨이 멎을 듯한 통증을 느낍니다. 민호냐? 혹시 내가 내 아들 민호인 것이냐? 하지만 청년은 무심하게 고개를 숙이고 다시 무거운 짐을 집어듭니다. 박 씨가 달려와 민호의 뒤통수를 후려치며 소리칩니다. 이 새끼가 회장님 앞에서 왜 멍하니 서 있어? 빨리 안 움직여? 정신 안 차려? 강 회장은 그 광경을 보고 주먹을 꽉 쥡니다. 내 아들일지도 모르는 청년이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에게 매질을 당하다니. 강 회장은 비서를 시켜 은밀히 조사를 지시합니다. 저 공장에 있는 청년 개식이라 불리는 저 아이의 유전자를 어떻게든 확보해. 당장.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합니다. 누구에게는 창밖의 빗소리가 운치 있는 음악이겠지만 가구 공장 창고 구석에서 가만히를 덮고 잠든 민호에게는 살을 애는 얼음 송곳과 같습니다. 빗물이 새어드는 천장을 바라보며 민호는 욱신거리는 어깨를 움켜쥡니다. 낮에 박 사장이 휘두른 파이프 자국이 벌겋게 달아올라 잠을 이룰 수 없게 합니다. 한편 금강그룹 강성태 회장의 집무실. 그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 봉투를 뜯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청년이 내 아들이 맞다면 그 모진 세월을 견뎌온 그 아이를 내가 어떻게 대면해야 할지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그날 공장에서 본 박 사장의 그 비열한 손길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마침내 봉투를 찢습니다. 결과는 친자관계 성립 99.9%. 강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민호야. 내 아들 민호야. 20년입니다. 강산이 2번 변하는 동안 제 자식은 길바닥에서 개식이라 불리며 짐승처럼 살아왔습니다. 분노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들불처럼 번집니다. 하지만 그는 노련한 사업가입니다. 당장 달려가 박 사장의 목덜미를 잡고 싶지만 그들이 내 아들에게 저지른 모든 악행을 낱낱이 밝혀내어 법보다 무서운 심판을 내리기로 결심합니다. 기다려라, 민호야. 아버지가 내가 흘린 눈물을 다이아몬드로 갚아주마. 그리고 너를 괴롭힌 자들에게는 지옥을 보여주마. 박철수, 내 이놈. 내가 감히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다음 날 아침 가구 공장은 평소보다 더 소란스럽습니다. 박 사장의 아들 준식은 어젯밤 도박으로 날린 돈 때문에 심사가 뒤틀려 있습니다. 그는 민호가 정성껏 수리해 놓은 고가구 앞에 섰습니다. 준식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자신의 주머니에서 도금된 명품 시계를 꺼내 가구 서랍 깊숙한 곳에 집어넣습니다. 야, 이계식아. 이리 와봐. 민호가 절뚝거리며 다가오자 준식은 다짜고짜 민호의 뺨을 갈깁니다. 짝 하는 타격음. 민호가 바닥에 나뒹굴자 박 사장까지 가세합니다. 이 새끼가 드디어 손버릇까지 나빠졌구먼. 야, 준식아. 내 시계 없어졌다는 게 이놈 짓 아니냐? 준식은 기다렸다는 듯 가구 서랍을 열어 시계를 꺼냅니다. 아니, 이게 여기 왜 있어? 야, 이 도둑놈 새끼야. 내가 내 시계를 훔쳐? 박 사장은 공구함에서 커다란 몽둥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호는 억울함에 목이 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저는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자비한 매질 뿐이었습니다. 둔탁한 타격은 민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사장님 살려주세요. 민호의 애원은 박 사장 일가에게는 즐거운 오락거리일 뿐이었습니다. 준식은 옆에서 낄낄거리며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찍습니다. 와, 이거 봐라. 진짜 개처럼 기어다니네. 야, 짖어봐. 멍멍해봐. 민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떨어집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장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서슬퍼런 기운을 내뿜으며 강성태 회장이 걸어 들어옵니다. 박 사장은 강 회장을 보자마자 몽둥이를 뒤로 숨기며 아부를 떱니다. 어이구, 회장님, 이 누추한 곳에 어쩐 일로. 아, 이놈이 글쎄 시계를 훔쳐서 제가 따끔하게 훈육하던 중이었습니다. 회장님 보시기에 안 좋으시게 송구합니다. 강 회장은 대답 대신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민호에게 다가갑니다. 그의 눈이 가늘게 떨립니다. 아들의 터진 입술, 멍든 팔 그리고 공포에 질린 눈망울을 본 순간 강 회장의 심장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민호를 제 품에 안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내 아들아. 민호는 영문을 몰라 눈만 껌뻑입니다. 이 따뜻한 향기, 이 단단한 품, 꿈속에서 수천 번은 그리워했던 바로 그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누구신데 저를 아들이라고. 강 회장은 민호를 품에 안은 채 차갑게 고개를 돌려 박 사장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은 이미 박 사장을 산채로 매장하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 자네는 오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어. 감히 누구의 몸에 손을 댄 건지. 자네가 개식이라 불렀던 이 아이가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될 거야. 이제부터 자네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뺏어주지. 목숨보다 소중한 그 돈부터 말이야. 김비서, 당장 이 청년을 병원으로 옮겨.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 단 한 놈도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둬. 강 회장의 명령에 경호원들이 박 사장과 준식의 팔을 낚아챕니다. 박 사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합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정신을 잃어갑니다. 멀어져가는 의식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제 더는 춥지 않겠구나. 눈을 떴을 때 민호는 자신이 천국에 온 줄 알았습니다. 코끝을 찌르던 찌든 기름내와 톱밥가루 대신 은은한 라벤더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몸을 덮고 있는 이불은 구름처럼 가볍고 부드러웠습니다. 평생 가만히 떼기와 눅눅한 담요만 덮고 살았던 그에게 이 감촉은 차라리 비현실적인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달려와 그를 부축합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강성태 회장이 보입니다. 민호야, 정신이 좀 드니? 나를 알아보겠느냐? 민호는 마른 입술을 달싹입니다. 누구신데 저를. 그리고 여긴 어디인가요? 강 회장은 민호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손톱 밑에 때가 낀 그 손을 강 회장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다루듯 어루만졌습니다. 내 아들이다. 내가 바로 내 아들 민호야. 20년 전 이 아비가 너를 잃어버리고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다. 너를 괴롭힌 자들은 이제 끝났다. 아비가 다 갚아주마. 민호의 머릿속에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민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20년 동안 얼어붙었던 영혼이 녹아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 맞아요?
저를 버린 게 아니었나요? 그래, 민호야. 이 아비가 죽을 죄를 지었다. 너를 지키지 못했어. 민호가 안정을 되찾는 동안 강 회장의 복수는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감옥에 보내는 건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 일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돈을 밑바닥부터 무너뜨렸습니다. 강 회장의 명령 한마디에 박 사장의 공장은 원자재 공급이 끊기고 거래처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순식간에 박 사장은 수십억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박 사장은 영문도 모른 채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원목 공급이 안 된다는 거야? 계약 위반이라고. 하지만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사장님. 저희도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 어쩔 수가 없네요. 그뿐만 아닙니다. 아들 준식이 저질렀던 불법 도박과 마약 의혹까지 강 회장의 정보망에 걸려들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박 사장의 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압류대원들이 들이닥쳐 가구와 외제차를 압류할 때 박 사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금강건설? 강성태 회장? 아니, 왜 그 어른이 나 같은 사람한테? 설마 그 개시기가 정말로. 박 사장은 공포에 질려 입술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최고급 실크 수트를 차려입고 다시 공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짐꾼이 아니라 주인이었습니다. 박 사장과 준식은 먼지가 뽀얗게 쌓인 공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상무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옥체를 몰라보고. 박 사장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절을 했습니다. 민호는 말없이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 사장님, 고개를 드시죠. 제가 누굽니까? 사장님이 20년 동안 키워준 개식이 아닙니까? 밥도 주고 매질로 정신도 번쩍 들게 해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사장님을 원망하겠습니까? 민호의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러워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일가에게 다시 기회를 드리자고요. 강 회장은 민호의 제안에 따라 박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20년 동안 내 아들에게 시킨 일들을 자네 아들 준식이가 단 일주일 동안 완벽하게 해낸다면 공장과 집을 돌려주겠네. 대신 단 한 번이라도 실패하거나 불평하면 모든 것은 끝이야. 준식은 살기 위해 그 제안을 덥석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초대장이었습니다. 준식은 영하의 날씨에 얼어붙은 원목 100개를 혼자서 옮겨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비싼 차 안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켜보았습니다. 상무님, 제발. 우리 준식이가 몸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 사장이 애원하자 민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아플 때 사장님은 제 아버지께 기회를 주셨던가요? 아, 참. 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매질을 하셨으니 기회를 줄 생각도 못 하셨겠군요. 사흘째 되는 날 준식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민호가 먹던 유통기한 지난 컵라면을 먹다 구토를 했습니다. 계약 위반입니다. 박 사장님. 김 비서의 냉정한 선고와 함께 그나마 남아있던 일말의 자비도 사라졌습니다. 박 사장은 민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민호는 무릎을 굽혀 박 사장과 눈을 맞췄습니다. 사장님, 기억나십니까? 제가 15살 때 너무 배가 고파서 사장님이 먹다 남긴 빵 조각을 집었을 때 사장님이 제 손등을 구두로 짓밟으셨죠. 걔는 사람이 먹는 걸
탐내는 게 아니다라면서요. 이제 알겠습니까? 당신들이 내게 준 건 기회가 아니라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건 용서가 아니라 사형 선고입니다. 민호는 미련 없이 뒤를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박 사장의 절규는 이미 그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웅장하고 장엄한 오케스트라 선율.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높은 법관석 아래로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 사장과 준식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제는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습니다. 그들 뒤로 민호가 보입니다. 이제는 금강그룹의 당당한 후계자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검사의 준엄한 목소리가 법정을 울립니다. 피고인 박철수와 그의 아들 박준식은 길을 잃은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20년간 불법 감금하고 상습적인 폭행과 임금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피해자에게 절도 누명을 씌우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이에 본 검사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합니다. 박 사장이 갑자기 울부짖으며 바닥에 엎드립니다. 재판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아이를 먹여 살린 공이 있지 않습니까? 제발 선처를. 민호는 담담하게 일어나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저들을 미워하는데 제 남은 생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법이 살아있다면 저들이 짓밟은 한 인간의 존엄성만큼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것이 제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판사의 법봉이 울립니다. 탁, 탁, 탁. 본 법정은 피고인 박철수에게 징역 15년을, 피고인 박준식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또한 그동안 착취한 임금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피고인들의 전 재산을 몰수한다. 박 사장은 그 자리에 혼절하듯 쓰러졌고 준식은 경찰들에 의해 끌려나갔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며칠 뒤 민호와 강 회장은 경기도 인근의 조용한 묘지를 찾았습니다. 바로 민호의 생모가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강 회장은 묘비 앞에 서서 울었습니다. 여보, 민호가 왔소. 우리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어. 민호는 어머니의 묘비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이제 다시는 길을 잃지 않을게요. 아버지 곁에서 어머니가 못다 하신 사랑까지 다 채워드릴게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금강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이 로비에 줄을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차에서 내리자 모든 직원이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상무님. 민호는 그들의 인사를 받으며 예전의 자신처럼 구부정했던 어깨를 활짝 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청소 대기실과 보안 요원들의 휴게실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친 손을 일일이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이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일해왔기에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의 환경을 가장 먼저 챙기겠습니다. 다시 강 회장의 서재입니다. 강 회장은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금색 만년필을 꺼내 민호에게 건넵니다. 이건 내가 태어나던 날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큰 제목이 되길 바라며 샀던 펜이다. 20년 동안 주인을 기다렸지. 이제 내가 이 펜으로 새로운 세상을 써내려 가거라. 민호는 묵직한 만년필을 건네받았습니다. 펜촉에 맺힌 잉크는 이제 눈물이 아닌 희망의 빛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배고프네요. 오늘 저녁은 우리 둘이서 따뜻한 집밥 먹을까요? 그래, 민호야.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진짜 우리 집으로. 시청자 여러분, 인생은 때로 모진 겨울바람처럼 우리를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바람을 견뎌낸 씨앗만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것을요. 20년의 어둠을 뚫고 빛으로 돌아온 민호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보상의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따뜻한 위로의 등불 하나가 켜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잃어버린 별 왕의 귀환이었습니다.